북유럽은 세계 최고의 복지 국가들이 모여 있기로 유명하죠.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등등 모두 잘 사는 복지 국가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독보적으로 잘 사는 나라가 있는데요. 바로 오늘의 주인공 노르웨이입니다. 이 나라는 그냥 잘 사는 게 아니라 북유럽 중에서도 압도적으로 잘 사는 나라라고 하는데요. 2021년 기준 1인당 GDP가 약 9만 불. 이에 비해 같은 북유럽 국가인 핀란드는 5만 3천 불 수준으로 넉넉 잡아 2배인데요. 게다가 최근 노르웨이에서는 곧 있으면 전 국민 자산이 10억 이상은 될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잘 사는 나라라고 하지만 전 국민이 10억 솔직히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이유로 저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저와 함께 아주 쉽고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르웨이는 현재 의심의 여지 없이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의 1인당 GDP가 3만 4천 불 정도거든요. 약 9만 불의 노르웨이에 비하면 거의 3분의 1 수준이죠. 북유럽에서 그나마 노르웨이에 비벼볼 수 있다는 덴마크가 6만 8천 불 수준이니까. 같은 북유럽 내에서도 차이가 많이 나는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노르웨이에는 다른 나라와는 차원이 다른 엄청난 자산이 있는데 바로 정부가 운영하는 국가기금인 노르웨이 국부펀드입니다. 노르웨이는 일찍이부터 국가의 재산으로 엄청난 규모의 투자를 성공적으로 이어오고 있는데요. 평가액이 무려 1조 3천억 달러, 그냥 우리나라 돈 1조 원이 아니고 달러입니다. 이 돈을 원화로 환산하면 1600조에 달하는 금액인데요. 정말 어마어마하나. 그런데 여기서 또 부러운 사실은 이렇게 큰 펀드 금액에 비해 노르웨이 인구수는 약 500만 명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나라 인구수의 10분의 1 정도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단순하게만 계산해봐도 이 펀드를 전부 국민들에게 돌려주었을 때 1인당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무려 3억. 게다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노르웨이의 1인당 GDP는 9만 불에. 그러니까 국민 평균 소득이 1억 원 이상이라는 소리인데 나라에서 지급하는 3억 원에 기존 자산까지 포함하면 정말 전 국민이 백만장자가 된다는 말이 그리 허황된 말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노르웨이인데 특히 돈을 벌었길래 전 국민을 백만장자로 만들 수 있었는지 궁금해질 수밖에 는데요. 사실 이렇게 노르웨이가 넘사벽으로 잘 살게 된 건 바로 석유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서 노르웨이가 산유국이었어 하고 놀라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사실입니다. 노르웨이는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UAE와 같이 세계 석유 수출 12위의 산유국입니다. 그런데 보통 이렇게 석유가 많은 사우디,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 등등의 산유국들은 항상 인권과 불평등에 관한 문제들이 발생해 왔는데요. 특히 베네수엘라는 세계 석유 매장량의 18%를 차지했었지만 이젠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중 하나가 되어버렸죠. 아무래도 그 이유가 중동의 국가들은 석유로 인해 졸지에 많은 돈을 벌게 되니 미래보다는 현재의 만족을 위해 돈을 써버린 탓인데요. 주로 국민들을 위해 세금을 낮추고 지출을 늘리는 방향으로 흥청망청 돈을 써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미래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다 보니 대부분 파국으로 치닫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이러한 산유국들의 패망을 두고 석유의 저주라고 부르기까지 하지만 노르웨이는 달랐습니다. 오히려 경제 사회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노르웨이는 어떻게 석유의 저주를 피해가며 지금처럼 안정적인 경제적 기반을 만들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살펴보려면 살짝 과거로 가봐야 합니다. 때는 1959년 유럽을 떠들썩하게 만든 엄청난 발견이 있었습니다. 바로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줄 알았던 네덜란드 북해에서 천연가스가 발견된 건데요. 이후 네덜란드는 이 천연가스를 이용해 막대한 수익을 거두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영국, 덴마크, 노르웨이와 같은 국가들은 괜히 배가 살살 아플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다 보니 북유럽 국가들은 점점 북해의 자원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혹시 우리 앞바다에도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눈에 불을 켜고 샅샅이 자원을 찾게 되죠. 처음엔 그런 자원 탐색에 반신반의하던 노르웨이도 슬쩍 한번 뭐가 있나 찾아보기로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죠. 바로 노르웨이에게는 자원을 탐사하는 기술이 없다는 점이에요. 아무래도 그동안 자원이 있는지도 몰랐으니
해저 탐사 기술 같은 게 있을 리 만무하겠죠. 그래서 노르웨이는 미국의 필립스 페트로늄이라는 해저 탐사 회사에게 노르웨이 앞바다를 탐사해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1969년 마침내 노르웨이 북해에서 첫 석유가 추출됩니다. 그런데 파고 보니 그 양이 적지 않아요. 이게 어느 정도 매장도 있나 대략 추측해보니 무려 51억 배럴이 매장돼 있었다고 하죠. 이건 무려 세계 22위 정도 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정말 유레카를 외칠 수 있는 상황. 그렇게 노르웨이는 첫 추출 이후 10년도 채 지나지 않아 세계 석유 강국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나라에서 석유가 추출되었다는 건 그와 관련해서 새로운 산업이 무궁무진하게 생겨난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이제 석유를 탐색 추출, 운반 수출 가공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관련 회사와 인력들이 필요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 노르웨이엔 석유 산업과 관련한 고임금 일자리가 급격하게 늘어나게 됩니다. 고기잡이 배만 가득하던 조용한 항구 마을은 이제 석유 발전소가 되어버려 매일매일 고기잡이 배 타고 항구를 떠났던 어부들은 이젠 한순간에 산업화의 최전선에 있게 되는 거죠. 이렇듯 점점 커지는 노르웨이의 석유 산업을 보고 돈 냄새를 맡은 해외 투자 자금 수십억 달러가 이 노르웨이로 밀려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석유 산업에 돈을 펑펑 쓰게 되니 자연스럽게 노르웨이 석유 산업은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되었죠. 석유 발견이라는 하나의 사건이 노르웨이의 폭발적 성장을 불러온 상황. 이렇게 커다란 성장을 이어가는 이때 노르웨이 정부는 한 가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석유가 나오고 산업이 커지는 건 좋은데 석유 산업을 온전히 소유하지 못했다는 것이 노르웨이 정부로서는 가장 큰 고민이었죠. 앞에서 노르웨이가 석유를 처음 발견했을 때 미국의 필리스 페트리룸이라는 회사에게 탐사를 맡겼다고 했잖아요. 이처럼 노르웨이는 석유를 탐사 시추 추출할 수 있는 기술이 없다 보니 전부 해외 기업들이 이 일을 맡아서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도 온전히 노르웨이로 계속되지 못하고 해외 기업들의 국가로 흘러들어가고 있었죠. 그래서 노르웨이는 1972년 자체적으로 스타토일이라는 석유 공기업을 세우기에 이릅니다. 이 스타토일의 목적은 오로지 단 하나 해외 기업들의 석유 시추 추출 방법을 연구하고 그대로 노르웨이로 흡수하는 것이었죠. 그렇게 노르웨이 정부를 등에 업고 계속 연구 개발한 결과 스타토일은 해외 석유 기업들만큼의 탐사, 시추 추출 기술과 인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석유로부터 나오는 수익을 온전히 국유화할 수 있게 된죠. 이쯤 되면 노르웨이가 정말 국익을 생각하는 마음이 엄청난 것 같죠. 자, 그런데 원래 석유는 추출한다고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석유를 처음 추출하게 되면 그냥 까맣고 볼품없는 상태입니다. 이 볼품없는 기름을 정제하고 가공해야 실질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기름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노르웨이 정부는 석유 산업의 모든 수익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석유 가공 산업도 필요하다는 걸 인지하게 되죠. 그래서 노르웨이 정부는 석유 가공 산업, 인프라의 대규모 설비 투자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가공 기술과 기술자들을 양성하며 이젠 탐색 시추 추출 가공까지 모든 과정이 노르웨이 내에서 자체적으로 가능하게 되었죠. 이렇게 되면 자 이제 완전히 세팅이 되었으니 막 추출해서 돈 벌자라고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노르웨이에 정말 놀라운 절제력이 나옵니다. 1년에 석유 생산량을 1억 1천만 배럴 한정한 건데요. 보통 베네수엘라와 같은 산유국들은 1년에 8억 4천만 배럴 정도 생산하거든요. 그러면서 흥청망청 돈을 써대다가 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노르웨이는 이렇게 생산량을 제한함으로써 단기적인 수익을 보고 무분별하게 생산하지 않고 오로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장기적인 시점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되었죠. 정말 절제력 있고 냉정한 판단인데요. 그렇다면 노르웨이는 어떻게 이렇게 철저하게 국민의 미래를 위하고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강력한 의회와 권력 분배 때문이라는 말이 많은데요. 과거 노르웨이는 스웨덴으로부터 독립하면서 군주 한 명에게 권력을 전부 준 게 아니라 철저하게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뽑힌 의회에 모든 권력을 주었습니다. 물론 원래 노르웨이는 영국처럼 국왕 하랄 5세가 존재하는 입헌 군주제의 국가이긴 합니다만 실질적인 권력은 의회와 총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자리잖아요.
권력을 누군가 한쪽만 갖지 못하도록 제도를 마련했죠. 그러면서 국민의 복지, 선거권, 노동자의 권리 등의 개념이 오래전부터 노르웨이라는 국가에 자리 잡게 되죠. 그러다 보니 부패한 누군가가 멋대로 석유를 팔아서 막대한 이익을 취하고 싶어도 권력이 분배된 노르웨이에서는 좀처럼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장기적인 국익을 생각하게 된 거고요. 이렇듯 노르웨이 정부가 장기적인 국익을 생각하다 보니 석유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돼요. 석유라는 건 언젠가 고갈될 수밖에 없는 한정된 자원이죠. 그러다 보니 그 나라의 경제를 계속 지탱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석유 말고 다른 무언가가 더 필요해졌어요. 바로 이때 노르웨이가 선택한 해결책이 바로 투자입니다. 석유로 벌어놓은 돈이 엄청 많았거든요.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부펀드가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노르웨이 정부는 1996년에 국후펀드를 설립하게 됩니다. 이 국부펀드는 석유로 벌어들인 의존을 바탕으로 세계 각국에 투자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그 수익을 국민을 위해 사용한다는 취지의 국가기금이거든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국민연금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노르웨이 정부는 이 펀드를 만들 때 가장 먼저 고려한 게 있어죠. 바로 부패하지 않는 어딘데요. 뭔가 노르웨이답다는 생각이 드는데 부패하지 않기 위해 어떤 장치를 했는지 살펴보면 정부가 기금에서 나오는 수익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투자 원금은 지켜질 수 있고 국가 예산을 무리하게 운용하지 않게 되죠. 그리고 엄격한 투자 규칙을 제정합니다. 석유 회사나 비윤리적인 관행을 따르는 회사에 절대 투자할 수 없도록 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노르웨이 회사에 투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투자의 목적은 위험의 분산인데 노르웨이 경제가 급격히 침체에 빠질 위험도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 국내 위기에 대한 안전망을 확보하는 셈이죠. 이렇듯 철저한 관리와 통제를 바탕으로 1998년 운용을 시작한 이 국부펀드는 현재 전체 수익률이 5.7%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 상장 기업의 1.5% 소유하고 있을 정도로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요. 이제는 명실상부 세계에서 제일 큰 규모의 기금이 되었습니다. 또한 최근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보유한 자산의 평가 금액이 크게 상승하면서 이 펀드의 평가액이 자그마치 우리 돈 1600조 정말 어마어마한데요. 이 금액은 모든 노르웨이 국민들이 3억씩 받을 수 있는 돈이라고 하니 노르웨이 국민들이 부러워지는 순간입니다. 한편 노르웨이가 이렇게 투자로 부자가 되는 동안 다른 북유럽 국가들은 최근 지출을 줄이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경기 침체의 영향을 받은 버딘데요. 하지만 노르웨이는 지출을 줄이지 않아도 됩니다. 국부펀드에서 나오는 이자만으로도 국민 건강 교육, 사회 안전망에 대한 지출이 가능하거든요. 이렇듯 석유는 노르웨이 경제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임금이 높은 일자리도 제공하고 다양한 산업을 유지해주고 있죠. 사실 노르웨이는 운이 좋은 국가인 건 사실입니다. 모든 국가가 해안가에 수조 달러 가치의 석유가 매장되어 있진 않으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앞바다에 석유가 나온다고 모든 국가가 잘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석유의 저주에서 보셨듯 너무 석유에 의존하면 한순간에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으니까요. 노르웨이가 잘한 건 생산량을 제한함으로써 자원의 고갈을 늦추고 석유 의존도를 낮추면서 새로운 방법으로 돈벌이를 만들어낸 것이죠. 이 부분을 놓고 전문가들은 청렴하고 합리적인 정부를 가진 노르웨이라서 가능했던 일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르웨이가 세계 최고의 부국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간단하게 살펴보는데 최근 노르웨이 국부펀드 연간 보고서에 따르면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200조가량의 투자 손실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정말 상상도 안 되는 손실 금액인데요. 이러한 손실에도 불구하고 노르웨이는 이제 이 정도 손실에 끄떡도 안 할 정도로 잘 사는 나라가 되었어요. 앞으로도 노르웨이가 계속 성장하며 경제 대국으로 남아있을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히델리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